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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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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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라. 아이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수선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 앞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 내란의 힘, 정말 많은 분들이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또 우리 2,000분 넘게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겠지만은 저희는 이승환 씨가 지금 오늘 오시는 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승환 씨 대적할 만한 박영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 I'm a superhero. 이승환 형님, 예,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뭐 나가신 거 아니죠 지금? 계속 봐주셔야죠. 저희랑 같이 우리 9시에는 매일 이렇게 만나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네, 약속했잖아요. 나도 좀 보고 싶긴 하긴 한데. 근데 저희가 또 이 상황들은 쫙 훑어보고 또 내용 정리도 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뉴스가 아니 어떻게 이게 매일 같이 터져요? 어제도 어떻게 해야 너무 됩니까? 많고 오늘도 너무 많고 네. 사실은 자기 전에 한번 스마트폰을 또 체크해 보면 그 사이 또 떠 있어요. 맞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 얼마 안 잔 것 같은데 또 떠 있고 새벽에 혹시나 어제 뭔가 이거 또 너무 화장실에 많으니까. 가는데 또 떠 있고 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얼마 안 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떠 있고 새벽에 혹시나 어제 뭔가 간 또 거니까. 화장실에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좋은 뉴스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또 안 좋은 뉴스 대부분 또 화나는 뉴스 맞아. 국민들 좀 분노할 만한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좀 좋은 날 오겠죠. 네. 내일 이제 지나면 내일이 조금 핵심입니다. 다리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도 계시고 국힘 당사 앞에서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탄핵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오늘은요 정말 또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심각하고 중요했던 내용 짚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우리가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김건희도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이 술 먹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지금 설마 그렇게까지 술을 먹겠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가십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대통령인데도 술을 그렇게 먹고 뭐 진짜 의사분들도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진짜 병리학자분들이나 맞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조심스럽게 진단은 안 해봤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나서 얼추 이제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다들 내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고의 또 전문가, 가장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 이분 잘하시죠. 이분은 진짜 직접 만난 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전해 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분은 또 이제 이름은 지금 거론 안 하실 거죠. 네. 좀 이따 하실 거면은 암행 취재 되는 분이고요. 일단 암행 취재가 네.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고찰까지 겸비해서 종교적 관점과 더불어 맞아요. 성서의 관점을 같이 결부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충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최재형 목사님이죠. 잠시 후에 모셔가지고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에는 정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정말 많은 국민들의 저 염원, 열정 그리고 따뜻함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이곳 여의도인데 이곳에서 멀리서도 마음을 보내주신 분과 제가 어렵게 또 전화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할 텐데 국회 과방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모습을 보였고 예.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드문 일이죠 생각보다. 뭔가 좀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이라는 어떤 스피커가 갖고 있는 네. 뭐 무게감이랄까요? 그렇죠. 이런 것도 메가 분명히 스피커니까. 있고 원래 이제 이분이 지금 어찌 보면 존경하는 언론인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 보면 손석희 전 사장과 신뢰받는 신뢰받는 네, 신뢰받는 신뢰받는 언론인 조사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제 지상파의 장인이라고 부르는 손석희 전 대표가 있다면 사실 이 대한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 김어준 씨의 갖고 있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 사태 이후에 김어준 씨가 체포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또 실제 그 여론조사 꽃을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그 해당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라는 그 상황이 목격이 되면서 그렇죠. 김어준 씨는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오늘은 더 와.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거죠. 진짜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팩트로 나온 건 아니고 제보를 받아서 입장을 밝히신 거고 그 제보에 대한 전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체크하진 못했지만은 예. 어쨌든 제보를 받았고 지금 위험이 도사리는 이 가운데 그래도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지금 채팅으로도 다들 점심 먹으면서 보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는데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스트릿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김명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명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예, 암살조 외에 또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명주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후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혹시 더 두 번째는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에요. 자, 김미미님도 소름이라고 달아주셨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증언들만 보면은 또 체포조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 있었고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체포가 아니라 일단 제보를 받은 이야기를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살하라 그랬다 한동훈 대표를. 암살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암살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실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정보사 소속의 HID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력 자체가 체포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요원들도 아니고. 실미도 영화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제 특정 요인들을 참수하는 말 그대로. 생포보다는 참수하는 부대죠. 와, 근데 제보 받은 내용으로는 체포를 해서 이송 중에 음,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음, 김어준 총수를 포함한 뭐 조국 대표나 이렇게 구출 작전을 펼치고 음. 종북으로 음. 몰기 위한 그런 뭔가의 작전이 음.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입니다. 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명히 거죠. 만들려고 했다라는 대목은 뭐 북한 군복을 근처에 매립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제일 충격적인 건 이제 일이라고 일. 얘기하면서 여당 대표인 한동훈을 이제 사살한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 사실 화면에 좀 가리긴 했는데 그 국회 속기사분이 있잖아요. 네. 속기사분이 매우 천천히 한동훈은 하고 이제 김어준 씨가 말을 딱 끊고 사살한다 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러니까. 속기사분이 너무 이제 국회에서는 들어보기가 힘든 그런 언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이 실제 국회 방송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저희만 놀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다수 국민이 저런 속기사분의 반응과 유사할 겁니다. 네, 우측 하단에 계신 네, 분이죠. 우측 하단에 계신 네. 분이었는데 아까 저희가 그렇죠, 방금. 잠깐 잡히긴 했는데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살이란 표현이 국회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아주 과거가 아닌 이상은 최근 들어서는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여당 대표를 지금의 그 여당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짜서 계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1번부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냥 스타트부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사실 오늘 이게 오전에 이제 한 12시쯤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느 정도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렇죠. 저도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지금 의미가 당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당이나 보수 대부분이 김어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음모론자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한동훈은 하고 있을지 모르고요. 여당 주류의 반응, 특히 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미 이걸 이제 가짜 뉴스로 포장했다라는 반응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과 괴를 같이 하는 정도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반응도 반응이니까 한동훈이 여기에 굳이 어떤 숟가락을 올려서 이런 가짜 뉴스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올해 여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계엄설을 제기했을 때 다들 민주진보 진영에서조차도 그렇죠. 계엄설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김어준 총수의 어떤 이 폭로라는 것이 굉장히 그럴 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겠죠. 그렇죠. 네. 아직 뭐 팩트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HID가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이라 할 수 있는 요 그 임무를 띠고 있는 요원들 자체가 워낙 국가적인 사실 또 기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더라도 밝히기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렇죠. 뭐 모든 국가 거를 보안이 다. 걸려 있다, 뭐 공개하기가 제한된다, 여러 가지 뭐 단서들이 달리겠습니다만, 네. 주석들이 달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이 내용이 사실로서 규정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가 일단 지금은 현 시점까지 규정되기로는 미국 대사관 쪽에서 김어준 씨를 접촉을 했고 김어준 씨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이 HID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그거 내가 제보했다라고 오늘 밝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김어준 씨는 미국 대사관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출처는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는 표현을 우방국.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방을 다 따져 보건데 이거는 미국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근거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셔먼이라는 분이 브래드 셔먼.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 하원 의원이 어제짠가요? 뉴스 하이킥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 거기에도 이제 유사한 내용이 좀 등장을 해요. 그 맥락과 의미심장해. 그렇죠. 좀 의미심장한 네. 내용이었어요. 그 맥락과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야기한 걸 좀 겹쳐서 보면 이것이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보안이 얼마나 제대로 갖춰졌는지는 대충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도청을 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도청으로 인해 우리 아주 기민한 정보들이 다 미국 쪽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미국이 더 이상 도청을 안 하겠느냐라는 일단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아마도 도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밝힐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걸 근거로 두고 본다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사실로서 지금 접근은 가능한데 그렇죠. 규정하기는 어렵다. 맞아요.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뭐 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서도 지금 외교부 출입 기자단한테 공식 입장문을 보내서 김어준 씨의 제보자가 미국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아니다라고만 짧게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네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줬어요라고 그렇게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절대 할 없죠. 수 그렇게 없죠. 해버리면은 내가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도청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사실로 규정을 하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미국 대사관이 우리가 전달해줬다 김어준 씨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전혀 신기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분이나 이런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김어준 씨는 이제 과거에 여러 이제 의혹들을 제기를 하면서 뭐 그 중에는 사실인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다수가 있을 텐데 김어준 씨가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주장 자체를 폄하하거나 이 주장이 완벽한 음모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분들께서 분열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리고 상황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어준 씨의 폭로의 무게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사실로서 접근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용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김어준 씨는 뭐 이랬다 과거에 어떤 음모를 제기했었다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규정이 안 된 거다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나 뭐 김병주 의원이 확인 중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확인 작업이 없으니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요 HID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다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 김어준 씨가 이 아직까지는 지금 뭐야 한 분이 채팅으로 아까 예. 팩트 정확하게 확인되면 다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김어준 씨가 방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거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라는 보도가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보도가 됐을 때 네. 이제 김건희 공천 개입설이었거든요. 그거를 스케치만 그려준 언론사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였어요. 네. 근데 뉴스토마토의 초기 보도를 보면 모든 사실관계를 다 일일이 파악해서 보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의혹 차원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이니셜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의혹이 던져지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벌어질 일이 드디어 터질 일이 터졌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여러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색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도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이거 위험하다. 그렇죠. 윤석열의 지금 정신 상태라든지 김건희가 자신만의 통신 수단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맞아요. 지금 자신이 국회에 출석해서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인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과히 어떤 두둔을 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이라면 또 김어준 씨가 또 제야 언론인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음. 의혹이 있었고 제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상대로 공개를 하면서 국회에서 공개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리고 지금 탄핵이 어떤 우주의 기운처럼 내일 당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 같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이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경계심과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데는 충분한 폭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지 음. 이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어떻게 검증도 안 된 사실을 언급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저는 아직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봐요. 네, 그 용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계엄도 터지기 전에 검증된 게 아니었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우리 평론가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끼리 맞네 틀리네 뭐 이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조심해서 절대 나쁠 거 없다. 왜냐?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의혹이 아니라 나와 있는 팩트로만 봐도 충분히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계엄설 나왔을 때 다 부인했잖아요. 네, 사실 맞아. 저조차도 맨 처음에 계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2024년에 계엄이라고?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지금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비상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하나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럼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 하나만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개 얘기할게. 알았어. 두 개. 정상이냐? 네, 정상이냐? 용산에 있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씨의 발언 뒷부분에는 이 제보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겁니다. 김건희 씨를 언급을 해요. 네. 김건희 씨가 은퇴한 기관의 요원들 오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받았다. 무슨 내용인지 는 모르겠지만 뭔가 무슨 은퇴한 요원들한테 전화를 한다. 뭔가 불안하다. 어제 담화를 봐도 굉장히 그 확신이 들었다. 남편이 아직까지는 군 통수권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네.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관련해서 예.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모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말이 좀 많았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에게. 예,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분들, 구독자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가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방송 출연을 좀 제가 자제했는데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별일 없으시죠라고 여쭤보기에는 또 그동안 별일이 많으셨는데 진짜 별일 예. 많으셨죠. 예. 아니 또 우리 목사님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탄핵안 예. 아예 그 좌절됐잖아요. 네. 국힘 105적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예. 그 장면을 보고 들어가는 길에 목사님 또 길에서 만나서 같이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도 어떻게 좀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네, 뭐 오늘 서울 경찰청 다녀왔고, 오늘 네 오늘 어떤 걸로 좀 다녀오셨습니까, 목사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네. 이제 그 나는 폰 2개랑 노트북이랑 이제 USB 이런 거를 이제 뺏겼어요. 네. 근데 포렌식 작업을 했으니까 네. 이제 봉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계엄 당일날 새벽 3시에 이제 봉인 작업 마치고 그 봉인한 거를 오늘 오픈을 해야 돼요. 해제를 해가지고 이제 수사관들과 저와 저희 변호사가 서로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저쪽은 그걸 포기하겠다, 우리는 안 된다, 영장에 기재된 것만 준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연기하고 네. 그러고 하여튼 뭐 또 계엄령 발포되고 그 이튿날에는 내가 또 재판을 받았고요. 여주법원에서 계속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뭐 고소 고발도 계속 당하고 최근에는 또 조선일보가 저를 또 고발을 해서 별의별 진짜 네. 목사님이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차차 좀 여쭤볼 텐데
본격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쭤보기 전에 방금 저희가 나누고 있었던 오늘 김어준 씨가 이제 이야기했던 네. 뭐 어떻게 무슨 요원들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사실관계는 우리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그 동안에 봐왔던 그리고 실제로 접촉을 해봤던 김건희라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뭔가 체념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뭐 좀 전화를 걸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시니까 어떠세요, 목사님이 그냥 경험으로만 조금 예측을 해보신다면? 뭐 제 경험도 그렇고 네.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뭐 김건희 씨가 계속 유튜버들 독려하는 전화하고 한동훈 또 비난하는 주문하는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이삿짐 트럭들이 들락날락하고 그 보도도 있었죠. 관저에 그다음에 대형 버스가 들락날락해서 JTBC가 특별 보도를 했고 이삿짐 트럭 들락날락하는 거는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끼고 거의 지금 임박했다 생각해가지고 짐을 싸거나 중요한 물품들 국가 기록물이나 대통령 기록물에 준하는 이런 서류들이나 이런 거를 모처로 옮기는 작업을 왜냐하면 경호처 소속 버스가 들락날락거리면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경호버스 안에다 뭐 짐을 실으면 그렇죠.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JTBC가 그걸 발견하고 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이제 포착을 하고 했는데 다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네. 경호원들이 그런 일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막판이다,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쥐가 막바지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을 때 이제 뭐 짐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뭐 공사 수주 업체를 줬던 이 서류들 나중에 드러나면 이제 골치 아플 것들 다 빼돌리고 분류 작업하고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아유, 그런 일을 충분히 하겠죠. 하면서도 그다음에 대통령직을 고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당의 이런 또 자기 윤핵관들이나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자기들 팬클럽, 그다음에 또 자기들 지지하는 그 극우 세력들, 정광훈 팀들, 정광훈 팀 정광훈 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고요. 어제도 정광훈이가 자유일보에다 전면 광고, 전면 기사 냈잖아요. 탄핵 계엄령은 정당한 거다라는 큰 일면. 그랬습니까? 그렇죠. 칼라로 실었잖아요. 예. 그리고 자유통일당 정광훈이 자유통일당과 국힘당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잖아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당사가 그러니까요. 붙어 있고. 그러면 정광훈 이야기 나온 김에 네네. 이번에 그 주진우 기자가 정광훈 목사랑 통화를 했는데 네네네. 실토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가 내가 이거 선관위 제대로 파헤쳐주지 않으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쳐주지 않으면은 태극기 집회 그만한다 그랬다. 어느 순간 뚝 끊어버리죠. 근데 실제로 그리고 한 줄을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영향이 이제 영향보다도 거라고, 네.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그 보면. 인천의 그 지역구에 있는 그 KBS 아나운서 출신 그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늘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민경욱. 민경욱. 네. 민경욱이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정광훈 팀들 그리고 이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에 총괄 정책 그 부장을 했던 사람이 또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3년 전 파일을 내가 보니까 네. 대선 캠프 시절에 아.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맞아요. 그 정책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신용환 교수.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가 지금도 그거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그 파일을 신 교수가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선거가 투표라는 게 개표 뭐 이런 부정한 이 시스템이 이제 거의 그 음모론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신모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요. 이런 그 참모들이나 주변 네트워크들이 문제죠. 그건 과감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지난 그럼
이 대선은 부정이 없고 왜 지난 총선에만 부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고 또 4.15 총선은 왜 문제가 있고 그 앞전에 또 선거는 왜 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더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된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허구에 빠져 있는 거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질문하신 거 보면 김건희 씨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이 다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 딱딱 보니까 오늘 김어준 씨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놓은 그런 항목들을 보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 하는 발언도 있었어요. 그거는 저하고 얘기할 때 허구한 날 했던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네, 했던 게 목사님한테 내가 5년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요 발언을 했는데 오늘도 그 지금 김어준 씨도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또 무슨 있어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네. 집권 초기에 너무 대통령실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지금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 인원을 축소하라고 계속 푸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5, 60명을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윤석열 씨가 퇴근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술 먹으러 나간다는 제보도 했고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때 제보자들을. 그리고 그 이제 제보자들의 신원이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제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집권 초기니까 대통령인데도 그냥 일찍 퇴근해가지고 술을 마시러 갔다.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내부자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였고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미국의 힐러리를 꿈꾼다 김건희가 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내가 이 아래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 나가서도 그때 당시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야망이 있는데 권력욕과 야망이 있는데 그냥 남편을 그냥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는 퍼스트 레이디지만 대통령 행세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힐러리의 꿈을 꾸거나 통일 대통령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봐도 잘못된 건 아니죠. 참, 힐러리.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나 내부에서 겪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기자들이 100번 취재를 해도 내부 고발자들이 한마디 던져주는 게 가장 이게 소스가 큰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 중에 또 하나가 예. 뭐 계엄도 계엄이지만 이 계엄 과정에서 굉장히 네. 북한에 대한 도발을 네. 정말 위험하게 그리고 되게 심하게 했다는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발언도 그렇고 실제로 뭔가 그런 행동도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게 김건희가 얘기했던 이 통일에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좀 별개예요? 그동안 이제 뭐 네. 총풍 사건도 있었고 북풍 사건 뭐 많은 그런 북한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악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이제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는데 네. 그 이제 보수 정권이 다 그런 짓들을 하지 진보 정권은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누락된 게 있어요.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낮게 그리고 굉음이 나게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화재도 나고 뭐 이제 그다음 추락을 하게 하고 이런 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전 타격 지시한 것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연평도에서 사격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북으로. 그것도 그거는 있더라고요. 상당히 사람들이 몰라요.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을 수없이 북을 향해서 발포를 했고 그리고 K9 그것도 발포를 했어요. 맞아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북을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는 건인데도 그렇죠. 북은 어떤 이제 정책을 폈는지 몰라도 다양스러운지 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데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반격을 네. 하지 않았죠. 사실은 저 정도 수준이면 북에서는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국지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건드리면 그게 바로 전면전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모하고 너무나도 엽기적이고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이거를 오늘 김어준 씨가 폭로한 게 사실이라는 입각하에서 볼 때 네. 저는 믿어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관련된 게 있어요.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제 제가 이제 누구랑 관련이? 예, 이제 들어보시면 네. 조선일보에서 네, 조선일보. TV조선에서 2달 전에 저를 이제 미국의 그 조선일보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저를 음해하는 뒷조사를 했어요. 내가 석박사학위 받은 학교 다 조사하고 미국 가서 좀 미국 그렇게 가서 뒤를 캤다는 기자를 그건 3명을 들었습니다. 보내서 네. 거의 한 달 동안 체류한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찾아오고 제가 목회한 교회 장로들이나 교인들도 네네. 만나고 제가 소속한 거기 총회 교단 노회원도 목사들도 만나고 석사 박사 학위 받는 학교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내가 쓴 논문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생일날 해필이면 네. 제 생일이 지난 10월 27일인데 제 생일날 1시간짜리 음해 방송을 했어요. 특집 방송을 추적자라고 하는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가 없었어요. 근데 뭐 나올 게 있습니까? 근데 뭐 저를 종북 빨갱이로 모는 거죠. 그 프레임으로. 그리고 뭐 그랬는데 2회 방송을 김어준 씨를 음해하는 방송을 했어요. 또 1회가 목사님이고 1회는 저를, 2회는 김어준. 그래서 조선일보와 용산의 카르텔이 저는 그때부터 인지가 됐고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엄령 당일날 아침 10시 조금 넘어서 저를 엄청난 경찰 인력들이 동원돼 가지고 압수수색했죠. 제 개인 사무실과 제 숙소를 6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해서 다 털어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저녁에는 김어준 씨도 계엄군이 그렇게 물론 이제 표적은 여론조사 꽃 서버 탈취라든지 그런 걸 입수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거지만 김어준 씨를 또 신변에 또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저를 무슨 뭐 거기에 이렇게 끼워 넣는다는 것보다 조선일보와 용산의 카르텔 같이 이게 공조가 된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고요. 조선일보와 용산이 네네. 그리고 김대남 녹취록에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김대남이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할 때 전화 뭘 고발할 때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러잖아. 네, 김대남 씨 그 그거 내가 한 녹취도 거야. 있었죠. 그거 뭐냐면 용산의 뭐 시민사회 수석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석이 다 그런 거 기획을 하고 행정관이 기획을 하고 고발 사주를 하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저런 정광훈 팀들이 그걸 또 국힘당의 법무팀들과 조인해 가지고 제가 디올백 사건만 해도 자유통일당이 3건을 날 고발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이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디올백 관련 사건도 저쪽에서 저를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위민하는 거야 국힘당과 보면. 그러면 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좀 종합해 보면 용산에서 네, 언론 네. 그리고 단체 예. 그리고 유튜버 예. 보수 유튜버 예, 그런 데와 어느 정도 커넥션을 가지면서 네. 여러 가지 좀 행동들을 취했을 것이다. 네, 예. 아. 저는 이제 미국 국적자니까 뭐 계엄군이 들이닥치고 하는 거는 안 했지만 그 대신 경찰과 군이라는 것만 다르지 경찰이 너무 많이 왔어요. 뭐 소방차도 출동하고 소방차는 왜 가요? 소방대원도 5명이나 오고 모르겠어 문 강제 개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오피스텔 앞에는 그냥 경찰 버스, 경찰 트럭도 서너 대가 오고 뭐 세계 중대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안에 갇혔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뭘 저 하나 명예훼손 명목인데 그 영장을 보면 명예훼손이 뭐 그렇게 압수수색을 요란 떨게 할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목사님? 아침 10시 좀 넘어서 아침 10시? 오후 4시까지. 네, 근데 예.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은 경찰 쪽에서는 웬만하면은 네. 오전 일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시라고 하면 되게 예. 급하게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네, 네. 그 실제로 경찰 출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10시가 이렇게 통상적인 시간은 아니다라는 근데 관측이 그렇다고 있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계엄 선포가 이제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그 당일에 있었던
목사님과 이명수 기자 쪽의 압수수색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연결된 겁니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 선포와 목사님 이명수 기자의 압수수색이 왜 연결되냐면 한날 한시에 군, 경 다 활용해서 그러네. 자신들의 리스크를 덜어내는 행위를 하루아침에 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4시에는 또 밥을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서울에서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 피자를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수사관이 여자 수사관이 계속 빨리 가자고 체근을 해 경찰청으로 포렌식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나 오늘 내 거를 이제 다 뺏어서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 그 수행원한테 누가 전화가 온 겁니다. 수행원이 놀래서 뭐라고요? 계엄령이 선포됐다고요? 그 순간 아. 딱 내가 생각나는 게 이거 이랬구나. 계엄령 선포되면은 네. 영장 없이도 나 같은 사람 긴급 체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근데 폰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들어온 거죠 나중에. 그래서 나 국회 그 헬기 뜨고 하는 것도 다 봤죠. 어느 모 유튜버가 경찰청에 와서 나를 싣고 간 겁니다. 네. 예, 급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몸을 피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뭐 하여튼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 가지고 자 다시 좀 김건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평론가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떤 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아 맞죠. 마음껏 물어보셔도 예 됩니다. 알죠. 예. 예. 혼자 뭐 딴 일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따 물어보려.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예. 뭐 이삿짐 싸고 하는 그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해 원하자면 주신다면 네. 이제 그 우리 그 진보 유튜버들이나 또 이제 그 기자 인턴 기자 같은 이런 네트워크들이 쭉 그냥 그 용산 관저 주변을 지금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제 근접해서 체킹을 하는데 보면 그 정문 있잖아요. 관저 정문은 더 대로변 쪽으로 바리케이트를 더 인도 쪽으로 더 쳐서 더 접근을 막은 상태지만 사이드 울타리 그리고 후문 같은 쪽문 같은 것도 평소에는 보초들을 다 섰는데 다 철수하고 없더라. 쪽문 쪽이나 사이드 쪽은 후문 쪽, 정문은 오히려 강화하고 강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지금도 해석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떤 만약에 뭐 그러면 더 경계 강화를 늘린다거나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 문제도 뭐 전용기를 정기 점검 정비하는 거는 그건 가능한 건데 청남대로 과거 청남대 대통령들의 휴양지 그쪽으로 시험 운행을 했다거나 또 뭐 강원도 쪽으로 시험을 운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뭔가 느낌이 경호처라든지 용산 측에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도망가는 건 30-40분이면 일본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대통령 전용기 타면 그거야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건가라고 우리는 도망가지도 그렇죠. 뭐 목사님 그건 뭐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 거는 뭐 이제 차후 그런 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긴 뭐 김건희는 지금 출국 금지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나왔지. 대통령은 출국 금지 됐고 김건희는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도망가는 권력자들에게는 네. 그런 규정이나 법적인 규제가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아까 목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였어요? 아마 이제 저간에 이제 여러 그 뉴스의 흐름이나 이슈의 흐름들을 워낙에 잘 보시니까 공군 1호기가 떴다 말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청남대 가다가 네. 뜨긴 떴죠. 또 네. 강릉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공군이 테스트 비행했다 그러고 뭐 그리고 이미 대통령은 출국 금지돼 있고 김건희 여사는 검토 중인데 어떻게 이 권력자들이 도망을 가겠냐 이것도 너무 억측이다. 소위 얘기하는 억지로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대목에 많이 동의를 하시겠네요, 목사님께서. 워낙 이 정권이 드라마 중에 드라마고 드라마틱 중에 드라마틱한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네. 우리는 억측이라는 거 그거를 정말
예의주시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어요. 상상의 나라의 그 비블리컬 퍼스페티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휴, 그들은. 비상계엄 자체가 비상식이잖아요. 네. 네. 지금 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워낙 포포수 같이 많은 뉴스가 지금 양산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주요 이런 대한 매체들도 네. 우리 박선원 의원이 그 폭로한 게 있잖아요. 11일 날 윤석열 씨가 국정원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모든 유튜버들 중에 시민단체나 유튜버들한테 다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 있으면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래서 12월 1일입니다. 그날이. 12월 1일. 11월 11일. 11월 11일. 그저께입니다. 수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11월 10일이면 이 계엄 사태가 나고 나서 엊그제 얘기잖아요. 12월 11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께를 얘기입니다. 네, 그저께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석열 씨의 계엄령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선원 씨가 놀래가지고 박선원 의원께서 놀래가지고 윤석열 씨의 계엄령 사태는 지금도 종결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다. 국정원장한테 직접 지시를 내려가지고 좌파 유튜버들을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북한과 관련됐다면 다 싹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네요. 그게 지금 찾아보니까.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박선원 의원이 특별하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이 이야기도 하셨네요. 네. 이제 홍장원 이제 국정원 제1차장이 여러 폭로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홍장원의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삿삿이 뒤져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요것도 이제 제보를 그렇죠. 받았다고 뭐 좀 이야기를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미 언론 보도로 나간 받아 적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정하고 뭐 이제 김용현이 지정하고 자신이 이제 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체포를 해야 되는지의 명단을 받으면서 이런 미친놈이라는 인터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 났으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북한을 이렇게 지금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형국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일의 파트너,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고 적대적 교정국가로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 그동안은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남한이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이 된 상황에 이렇게 무모하게 K9을 쏘고 천무 다연장 로켓을 북을 향해서 쏘고 원전 타격을 지시하고 무인기를 보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 행위를 했음에도 북한이 뭐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는지 몰라도 반응이 없고 대응을 안 했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일단은 다행스럽게는 생각하는데 이 북한도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 북을 이렇게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 보십시오. 김어준의 폭로가 그러면 이거 북이 하지도 않았는데 북에다 덤탱이를 씌우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럼 북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을 꿈꾼다? 누가 북이 그걸 허용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이 말이에요. 말이 네. 됩니까? 여기도 지금 남한에서도 지금 쫓겨날 상황인데 무슨 놈의 통일 대통령입니까? 네. 어쨌든 뭐 목사님 방금 얘기해주신 박선원 의원의 그 의혹 제기는 일단 뭐 국정원에서는 부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어이구 괜찮으세요? 국정원에서 부정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기침이 나올 만한 일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를 포함해서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이 우리 곽수산 MC의 마음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 뭐 재채기도 나오고 기침도 나올 만한 일이죠. 어쨌든 목사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계엄이 예. 목이 괜찮습니다. 메이네요.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예. 지금 끝난 게 윤석열 아니다. 씨가 며칠 있다가 또 담화할 겁니다. 내일 결과 보고 또 담화하죠. 그럼 근데 지금 심지어 아까 지금 음. 담화를 말씀 주셔가지고 이미 오늘 다수의 언론들이 뭐 아주 다수라면 볼 수 없겠습니다만 서너 개의 언론들이 윤석열의 이제 따지면 5차 담화거든요. 5차 네, 담화가 예.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일 표결 4시 전에 갑자기 토요일 오전 불시에 담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담화의 내용이
이 탄핵안의 부결이 되게끔 어떤 보수 집결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표단 속의 메시지도 나갈 수 있겠지만 더 무서운 건 사실 맞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 표결 전에 갑자기 또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그러니까요. 시도를 한다?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너무 그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일 이제 탄핵 소추안 그 표결이 있지만 그 전까지 아직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 네. 불안감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지금도 여기 내가 오마이뉴스 오는데 그 밖에 청년 네. 대학생들이 그 국힘당 앞에 그 거기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노래 부르면서 집회하는 네. 거 보고 나도 또 가슴이 뜨거운데 네. 그 오늘 김어준 씨의 폭로 중에서 나한테 와닿는 거는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일어나기 전에 지금 당장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제압을 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고 김건희 씨의 통신 수단을 압수해야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검찰도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경찰도 또 이 공수처도 수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제일 먼저 주력해야 되는 거는 이 탄핵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 그렇죠.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수사가 진행돼야지. 지금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랍시고 온갖 그 대통령의 행세와 권한을 작동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합동으로 싹 그냥 합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합동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김건희 씨의 모든 통신 수단을 압수하는 거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아요. 국민들은 진짜. 거기에 점수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안 해놓고 뭘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뭘 조사한다고 그러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주는 거나 받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괴일 텐데 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도 있지만 김건희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내란 행위를 작심함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지휘 내지는 감독을 받고 있을지 모를 윤석열이 가장 크게 마음을 먹고 흔들렸던 건 아마 흔들린 게 아니라 결심했던 건 김건희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통신수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이 디올백 사건 전후로 해서 여러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수없이 연락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권력이 펄펄 살아 있을지 모를 그럴 시기에 그렇게 연락을 자주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훨씬 더 조급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혹은 밤늦은 새벽 시간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 지금 요인들에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보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골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물꼬를 터주셨고 더 그게 입증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명태균 게이트 때 김건희의 역할이 저는 더 강하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후보 때도 와이프가 내 핸드폰 안 자고 새벽 내내 그렇죠. 답장해 주더라. 네, 예.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지인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장관 뭐 해라 뭐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핸드폰을 진짜 빨리 뺏어야 돼요. 제가 그 퍼스트 레이디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전에 이제 짧게만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이번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신용환 교수도 캠프 때 직접 그 사람을 네. 대면을 하고 케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부쇼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보 때도 후보 일정이 그 빡빡한 와중에도 술을 매일같이 마시고 심지어 그 술 때문에 일정을 오히려 못 하고 지방 일정도 캔슬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대통령이 됐을 때도 충분히 그랬을 거고 거기에 최근에 가짜 출근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빈 차로 출근하는 척하고 오후 늦게나 출근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술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가십이 아니라 찐으로. 그러면
참모들도 대통령실에 일하는 모두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공범들이죠.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윤석열이 저렇게 능력이 없고 술 좋아하고 일을 못 한다면 제일 또 잘 그 모습을 잘하는 게 김건희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국정에 개입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걸 참모들도 그래 차라리 어차피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여사 말이라도 좀 들으면 운영이라도 되겠지라는 생각.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게 한계를 느끼는 게 그렇죠. 오죽하면 나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기 경기도 양준 회암 그 절에서 사찰 행사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 끝나고 대통령 전용 승용차에 왼쪽 발을 올리려고 탑승하려고 올리려고 할 때 김건희 씨가 뒤에 와서 등을 띠밀면서 저쪽으로 밀고 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저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해외 순방 갈 때 뭐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 뭐 이런 오빠 거 나가봐. 그러니까 오빠 나가봐. 이게 어. 그냥 단순하게 저 김건희가 돋보이고 싶고 남편을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를 외부에 은근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챙겨줘야 되는 거지. 난 그런 것 같아. 예, 챙겨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러나 물론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그러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시스템은 그것은 참모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 어떤 그 피플 스트럭처 이런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안여자 대통령의 그쵸. 배우자가 그렇게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그 선을 이미 넘은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지금 거지.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군렁님이란 분이 네. 오빠 나 이렇게 죽게 둘 거야? 오빠 계엄 좀 해봐봐.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이게 그냥 웃기만 하기에는 참 저희 다 지금 앞서서 나눴던 얘기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건 이제 제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년 사태도 뭐 그런 망상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옆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게 케어해주는 내 와이프를 이렇게 건드려 영화를 만들어 뭐 디올백을 뭘 해? 저는 분명히 그 감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추 듭니다. 네. 그 계엄령이 바로 그 이튿날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첫 시사회 그 다음 날. 음. 예. 자 일단 우리 영화 이야기 좀 짧고 굵게 그래도 네. 오늘 무대 인사도 하고 오셨어요? 네, 저 신천 CGV에서 네. 무대 인사 하고 왔고 오. 전국의 그 영화 배급사 사장과 영화사 대표도 같이 했는데 오, 신촌 CGV요? 예, 오, 신촌 다행이다. 그 전국의 모든 상영관이 이 퍼스트레이드가 다 매진 사례가 다 매진이 돼가지고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아 진짜 이게 민심이야.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은 건데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선수 이 영화를 본인들이 출연했다고 그래서 그런가 봐. 아니 주변에서 정말 보고 싶다는 아,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예. 아쉽게도 초반에 이제 배급의 문제 내지는 상영관을 잡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매진 행렬이 이어지니까 더 많은 관객들을 그렇죠. 위해서 이제 대관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이게 정상적인 극장 상영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극장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 자기들이 이제 계속 상영을 하는 그리고 이익 구조를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대관의 성격입니다. 지금 아직은 정권을 겁을 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아직 눈치 보고 있죠. 그 세계 유명한 극장들이 있잖아요. 네. 브랜드는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이제 그런 건데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이게 그렇죠. 지금 100만 가고 200만 가고 한 1000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내일 4시 그러니까 한 5시 즈음에는 네. 상황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그 극장을 소유하고 계신 기업에서도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열어주기 좋죠. 그러면요 이게 네. 돈이 되는 건데. 예. 그 저희가 네. 서울의 소리에서 우리 공개를 했었던 그 영상들 외에도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예예. 그 여기서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재미없어지니까. 예, 좀 보시면 여러분이 또 중첩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예, 부분 보면 와 진짜 미쳤네. 약간 이런 장면도 있고. 예, 예. 그 이명수 기자가 살짝 뭐 이건 이제 영화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네. 송금 봐주는 영상도 와 막 옆에 앉아가지고 막 예,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봤죠. 한번 보여줘서 봤는데 정말 민망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쓰는 단어와 막그 그런 사람이 와.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면서 영부인으로.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네. 제목은 퍼스트 레이디지만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프레지던트인 거죠. 이름은 직책은 퍼스트 레이디지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프레지던트라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암시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용산의 실질적인 실세와 주인은 김건희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죠. 예, 모든 개판입니다. 윤석열의 국정 정책이나 모든 그 거기에는 김건희 씨가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35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정부 부처, 당 뭐 개입 안 하고 관여 안 하고 컨트롤 안 하는 데가 없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디올백 관련된 보도 이후에 참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소위 그때 당시에 주장하셨던 내용 중에는 김건희가 권력을 다 주무르고 있고 뭐 인사개입, 국정개입 이 모든 의혹을 제기하셨을 때는 그때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반신반의했어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맞아요. 에휴 설마 그랬겠냐 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의혹들이 다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걸 딱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최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다 맞아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강조할 이유도 없죠. 명태균 사건이 그걸 뒷받침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나는 네.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무나 일찍 터트린 정권 초기에 사실 터트린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믿지를 못했죠. 설마 그러려라. 그렇죠. 설마 금융위원을 임명하랴. 설마 뭐 선물꾸러미 들고 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최재형 목사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검찰이 그 많은 거 디오백 받은 게 명확한데도 아니 그거는 뭐 뇌물 아니다 기록물이다 하면서 다 봐줄 때 목사님은 나 뇌물 준 거요 나 잡아가시오라면서 계속 외쳤던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폭로를 하는 주체로만 인식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최 목사님이 이제 디올백 보도의 중심에 서 계셨을 아우, 때 희생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또 해주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디올백 보도가 없었다면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이제 어떤 지금에 치르고 계신 이런 희생들 어떤 다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을 견디는 시간과 이 노력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로 사회적 특수계급을 용인하지 않는 국가예요. 근데 디올백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준 검찰을 보면서 이 검찰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수한 계급을 만들어줬구나 하면서 헌법이란 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끔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촉발시켜준 분이 바로 최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유 민망하게 또 이렇게 아 진짜요. 좋은 목사님. 평가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번 수사 때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경찰에 실제로 그 권한이 있으니까 경찰이 맡아서 해라라는 여론도 많은 거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저도 김어준 씨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이 수사에 대한 열정은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거를 간과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신변을 빨리 확보하십시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됩니다. 어차피 되실 분이야 그렇게. 네. 그리고 영부인도 마찬가지고 영부인의 통신수단만 압수할 게 아니라 영부인도 대통령도 다 같이 이 내란의 공범으로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총리, 산하, 강요들 물론이고 뭐 이제 거기 연관된 많은 이제 뭐 이제 군인들, 장교들, 지휘관들 뭐 그건 이제 세부 사항으로 나가겠지만 일단은 아직도 증거인멸의 저기 그 여분이 남아 있고 그 위험성이 다음에 있으니. 계속 제2의 그런 내란 그 다음에 제2의 제3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부부를 속히 신변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계속 이어갈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